소통방송 DPS.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예, 저희 4회 방송 오늘 시작을 하겠고요. 오늘 준비해드린 경기는 우선 홍기사의 잉글랜드 대 이탈리아의 경기, 또 저 박기사가 진행해드릴 코트디부아르와 일본과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댓글 몇 개가 또 달렸네요. 이게 댓글이 월드컵 기간이라 그런지 저희 라데시마님께서 자주 달아주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댓글을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데시마님, 네, 무적 함대는 노쇠하고 늙은 배가 되었네요. 반면 오렌지 군단은 신형 엔진의 성능이 상상을 초월했네요.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재밌게 봤죠. 예, 저는 재밌게 봤는데 뭐 이렇게 노쇠하고 막 그랬다기보다 저는 바날 감독의 승리가 아닌가. 예, 델보스케보다는 바날이 좀 더 뛰어난 감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번 방송에서 김 기사가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이번 경기는 정말 대단했죠. 예, 대단한 경기였다고밖에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라데시마님, 이변의 연속이네요. 우루과이가 무너지다니. 코스타리카가 3사자와 아주리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되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대회에서 지금까지 최대 이변이죠. 코스타리카가 우루과이를 이긴 게요. 축구공은 정말 둥글다는 거를 어김없이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조엘 캠벨이라는 선수가 깜짝 스타로 또 발돋움했고요. 수아레즈가 없는 우루과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쉬운 상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우루과이였습니다. 또 라데시마님, 3사자가 아쉽게 아주리에게 패배했네요. 그래도 그동안의 지루한 뻥글랜드에서 탈피했네요. 죽음의 조가 아쉽게 되었네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탈리아가 이길 것 같았어요. 이 경기는 이탈리아가 이길 것 같았고, 제 생각보다는 진짜 잉글랜드가 잘했던 것 같아요. 승패를 떠나서. 하지만, 축구도사, 우리, 르로 형님이 있죠. 르로 형님이 패스 성공률이 거의 96%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중원 장악으로 아주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승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그 내용은 또 이제 홍 기사가 뒤에 말씀해 주실 거고요. 다음 댓글 또 라데시마님인데요. 드록신이 역시 신이었네요. 코트디부아르랑 일본과의 경기를 보고 나서 바로 적어주셨는데, 제가 댓글을 하나 달아드렸죠. 일요일인데 많은 분들이 예배와 미사를 안 가셔도 될 듯 합니다. 라고 달아드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종교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4회 방송 시작하겠고요. 우선, 홍 기사가, 진행하는 잉글랜드랑 이탈리아의 경기, 조별 예선 리그 거의 최대 매치였는데, 그 경기부터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4회 방송 시작합니다. 잉글랜드 대 이탈리아. 안녕하십니까, 홍기사입니다. 축구종가 잉글랜드, 그리고 아주리 군단 이탈리아, 이 둘이 브라질 월드컵 본선 한 조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D조를 죽음의 조라고 부르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우루과이와 코스타리카까지 한 조에 편성돼 네 팀 모두가 본선 16강 진출이 가능한 실력을 갖고 있는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더 주목받는 점은 잉글랜드, 이탈리아, 우루과이가 모두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팀이어서 이러한 조편성은 월드컵 역사상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6월 15일 오전 7시에 펼쳐졌습니다. 먼저 짧게 잉글랜드와 이탈리아를 살펴보시면요. 잉글랜드는 피파 랭킹 10위고 월드컵 우승이 1회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피파 랭킹 9위이고 우승이 총 4회로 월드컵 최다 우승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1위는 모두 아시다시피 브라질이 5회입니다.
이탈리아는 최근 성적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유로 2012에서 준우승을 거두었고, 그리고 지난해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3위를 거두며 이탈리아 자체의 팀이 탄탄함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월드컵 본선 맞대결은요, 예전에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3, 4회전에서 있었던 것이 유일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최근 매치에는 유로 2012에서 이탈리아와 잉글랜드가 유로 2012 8강에서 맞붙었는데요. 그때는 이탈리아가 승부차기로 잉글랜드를 물리쳤습니다. 먼저 경기를 먼저 리뷰나 이런 경기를 보기 전에, 잉글랜드와 이탈리아가 워낙 화제가 되었고, 또 이 국가 간의 경기가 어떤 포인트를 보면 좀 더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웨인 루니. 모두가 알다시피, 세계에서 알아주는 스트라이커 중에 하나죠. 그러나 웨인 루니가 월드컵 본선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약 8경기라고 들었는데요. 8경기 동안 본선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희한한 거는 브라질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는요. 6경기에 출전했는데 모두 득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웨인 루니에 대한 경기력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저번에 저희가 브라질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김 기사와 박 기사와 함께 했을 때 부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경기 전날 이제 잉글랜드, 이탈리아의 그런 선발 선수가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부폰 선수가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부폰 선수 대신 파리 생제르맹의 시리구 선수가 선발을 한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부폰 선수가 좀 발목에 부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전 결정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떠도는 얘기로는 발목 부상뿐만 아니라 무릎 이상설까지 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점인 것 같고요. 지금 그때 박 기사랑 저희 얘기했을 때 부폰과 카시아스 이 둘의 그런 비교를 약간 하면서 봤는데, 아시다시피 카시아스가 좀 무너졌잖아요. 근데 부폰은 한 번 정도 조금 더 마지막 경기를 월드컵을 좀 멋있게 치러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시리구 선수가 선발로 뽑혔는데요. 뽑혔을 때 부폰이 또 SNS를 통해서 시리구 선수를 응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목할 점은 양 국가의 캡틴이죠. 스티븐 제라드. 그리고 안드레아 피를로 두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아마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선수를 비교해 보면요. 일단 스티븐 제라드 선수는 나이가 33살, 피를로 선수는 35살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은 둘 다 중앙 미드필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속팀은 제라드는 잉글랜드의 리버풀, 그리고 피를로는 이탈리아의 유벤투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두 선수 다 올해 나이에 33살, 35살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올 시즌을 매우 성공적으로 치렀고요. 그래서 팀 성적 또한 월등히 좋게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스티븐 제라드 같은 경우는 이제 A매치 111경기에 출전해서 21골을 넣었고요. 피를로 선수 같은 경우는 109경기에 출전을 해서 13골을 넣었습니다. 딱히 두 선수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수라서 어떤 게 좀 잘한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 스티븐 제라드 선수 같은 거는 저희 워낙 잘 알잖아요. 통쾌한 중거리 슛. 거기에 플러스로 롱패스를 조금 더 특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피를로 같은 선수는 워낙 유명한데 패스 마스터라고 저희 모두가 다 들어봤잖아요. 패스 성공률이 매우 높고, 사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경기에서도 매우 높은 순도, 양질의 패스를 많이 뿌렸던 선수이고 또 테크닉 또한 좋고요. 그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둘 선수가 이렇게 맞붙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냥 팬으로서 즐거운 하나의 볼거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악동 매치라고 또 불렸어요. 악동 매치라고 하면은 잉글랜드의 루니, 그리고 이탈리아의 발로텔리 선수가 있죠.
둘 다 약간 기행, 어떻게 보면 기행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은 튀는 행동을 하는 선수들이긴 한데 워낙 그래 둘 다 실력이 좋고 거기다 또 비교되는 점이 두 선수 다 포지션이 포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악동 매치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감독, 잉글랜드의 호지슨 감독과 이탈리아의 프렌델리 감독이 또 같이 주목해볼 점인데요. 어떤 점에서 주목하면 좋을까 봤는데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이제 뭐 감독들의 연봉을 평가를 했는데 1위는 러시아 카펠로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2위가 영국의 호지슨, 그리고 3위가 이탈리아의 프렌델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2위와 3위의 고액 연봉을 받는 감독들끼리의 매치가 또 있어서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 전에 그 약간의 인터뷰가 좀 있었는데요. 루니 선수가 이제 여기 그 좀 특이한 점이 감독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또 선수가 인터뷰도 같이 했습니다. 호지슨 감독의 이 인터뷰가 조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이유가 지금 열리는 경기장에 대한 좀 비판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비판을 했었냐면 잔디는 짧고 경기장은 매우 평평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경기를 펼칠 수 있다.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찾을 수 없다. 지금 이 내용은요. 그 전에 했던 내용. 잔디가 너무 별로다. 경기장 별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서 그 비판 때문에 언론이 너무 악화되자 다시 한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문제가 없다. 잘 뛸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뭐 피를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우리는 피를로에게 맨마킹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그 피를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좀 버거워할 것이다. 이러면서 약간 호지슨 감독이 피를로를 좀 의식하지만 그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자극하는 멘트도 같이 넣어주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루니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강하게 이탈리아가 우리를 조심해야 될 것 딱 끊고 나갔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루니 선수 자체가 워낙 자신감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할 정도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피를로 선수가 또 응답을 했습니다. 잉글랜드에는 젊고 뛰어난 선수가 많다. 하지만 우리 팀을 뛰어넘을 순 없다. 우린 잉글랜드와의 첫 경기를 잡을 방법을 알고 있다. 함께 이끌어줄 수 있는 데로시와 베라티가 있다. 호지슨의 전력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예, 아까 말씀드린 호지슨이 피를로에게 맨마킹을 붙일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걸 의식해서 피를로가 약간 반박하는 톤의 그런 뉘앙스의 말을 좀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경기 전에부터 이렇게 좀 열기가 올라와 있었고 경기 자체가 워낙 이슈가 되는 경기이고 D조 자체가 죽음의 조라고 흔히 부르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집중했습니다. 자, 이제 경기로 보시면요. 잉글랜드는 4-2-3-1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4-2-3-1. 흔히 저희가 말하기를 리버풀의 그 4-2-3-1에 그리고 각 그 리버풀 소속의 스터리지 그리고 뭐 스털링 그리고 중앙에 핸더슨, 제라드 그리고 수비의 존슨까지 이렇게 각 라인마다 리버풀 선수가 존재를 하고 그걸 4-2-3-1의 리버풀 전술에 다른 그 잉글랜드 선수를 입혀서 간다고 많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좀 리버풀 커넥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전방에 스터리지 선수가 그 전방 센터 포워드를 맡고 있고요. 그 뒤에서 이제 웰백 선수, 스털링 선수, 루니 선수가 뒤를 받쳐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제라드와 핸더슨이 중앙에서 서로 발을 맞췄고요. 그리고 포백은 존슨, 케이힐, 자기엘카, 베인스 선수가 이제 포백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로는 조아트 선수로 나타났고요. 예, 그리고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예전에 비해서 예전 팀과는 조금 색깔을 많이 바꾸려고 호지슨 감독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잉글랜드 팀은 약간 좌우측 측면이 스피드가 굉장히 좋고 이 웰백, 스털링, 루니, 스터리지로 이어지는 이 네 명의 그 조합이 굉장히 스피드감이 있고 템포가 굉장히 빠르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 명의 팀이 이렇게 선수가 얼마큼 이렇게 빨리 템포 전환을 해주고 스피드로 상대 역습을 이제 상대 카운터 언택을 날려주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뒤에서 제라드와 핸더스 선수는 이제 좀 많이 뿌려주고 허리를 장악해줬을 때의 얘기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볼 점이 이 팀의 지금 총 22명의 그 선수들이 다 EPL 선수로 구성되었다 합니다. 백업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 한 명을 제외하고 22명 모두 EPL 선수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에 반해서 이제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웰백, 스털링, 스터리지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다 조금 어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큰 경기에 좀 부족하지 않나 경험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번에 제가 어디 인터뷰에서 봤는데 설기현 선수가 처음 월드컵에 나갔을 때 정말 공이 어딘지조차 잘 모르겠을 정도로 이렇게 좀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혼란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이 잉글랜드 팀도 물론 스피드감 있고 지금 세대 교체도 좀 많이 잘 진행된다고 평가되고 팀 자체도 조금 조직력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큰 경기에서는 또 경험치가 얼만큼 있냐에 따라서 또 많이 경기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는 4-3-1-2 형태의 이제 그런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가장 전방에는 발로텔리와 칸드레바 선수, 그리고 그 뒤에 약간 딥라인 이렇게 플레이메이커로 이제 피를로 선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마르키시오, 데로시, 베라티가 그를 받쳐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지슨 감독이 피를로를 마킹할 수 있다. 하지만 피를로는 마르키시오, 데로시, 베라티가 있기 때문에 나만 막다가 안 된다. 이런 식의 이렇게 해서 같이 4-3-1-2로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포백으로는 다르미안, 바르찰리, 팔레타, 키엘리니, 그리고 골키퍼로는 시라고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팀 또한 아까 잉글랜드처럼 22명의 선수들이 다 EPL 출신이다 이런 것처럼 이탈리아 대표팀도 23명의 엔트리 중 20명이 모두 세리아 A 선수이고요. 그리고 3명만 그냥 프랑스 리그 선수라서 이렇게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에서는 세리아 A와 EPL의 대결이다. 이렇게도 평가하는 언론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조금 팀 전체의 그냥 장단점을 좀 봐보면요. 이탈리아 같은 팀이 스타 선수 한 명으로 이루어지고 스타 선수들이 몇 명 있어서 이게 강하다 이렇게 평가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유기적인 조합, 그리고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한 압박 축구, 그리고 수비를 압박으로 해서 이제 피를로가 공을 뿌려주고, 그리고 바로텔리가 골을 넣거나 좌우측으로 좀 벌려주고, 이런 식의 약간 한 명의 선수로 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유기적인 조합으로 이렇게 강력한 수비를 바탕으로 이제 팀을 꾸려진 팀인데요. 근데 문제가 조금 수비가 노쇠했습니다. 요번에 나왔던 센터포드의 바르찰리 같은 선수는 34살, 그리고 윙백의 키엘리니 같은 선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네,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아까 앞에 있던 잉글랜드의 스터리지, 스털링, 웰백, 이런 선수들이 정말 스피드로 경기를 풀려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후반이 갈수록 이제 체력적 저하가 오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공간이 내주며, 계속해서 이제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또, 노쇠했다는 것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경험이 풍부하다. 조금의 스피드가 부족하더라도 경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상대로 초반에 이제 잉글랜드가 이탈리아를 굉장히 밀어붙이는 그런 약간의 판국이 좀 벌어졌습니다. 전반 3분 시작하자마자 스털링 선수가 중거리를 시원하게 하나 찼는데요. 저는 사실 옆에서 카메라를 슬쩍 봤을 때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봤더니 스르나 선수가 다이빙을 했고 골은 옆에 그물을 맞았더라고요. 예, 근데 굉장히 시원했고 또 약간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슈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털링 선수의 약간 패기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3분이 지나고 바로 4분에 바로 1분 뒤죠. 또 핸더스 선수가 시원하게 또 중거리 슛을 또 때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골은 안 들어갔는데 밖으로 세워나지도 않고 시리구 선방의 환상적인 선방으로 이제 골은 되지 않았고 선방으로 중거리 슛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약간은 초반에 잉글랜드 선수들이 이제 좀 몰아붙이는 성향을 좀 보이고, 약간은 이탈리아 팀이 약간 뒤로 약간 처져가지고 이제 조금 지키는 그런 약간 경기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뭐 이제 12분에 이제 가장 제가 아까 우려하고 또 장점이라고 평가했던 잉글랜드의 스피드, 그리고 이탈리아의 노세화, 이 둘이 드디어 이 문제가 한번 나타나기 했습니다. 스터리지 선수가 12분에 오른쪽 돌파를 해서 인사이드까지 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옆에 이제 팔레타 선수가 스터리지 선수를 막으려고 했는데 스피드가 이제 좀 스터리지 선수가 좀 빠르다 보니까 좀 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밀리는 경향에서도 뒷 공간을 살짝 내주는 듯 하나 마지막으로 패스를 할 때 딱 팔레타 선수의 노련미로 이제 바로 공을 끊어내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스터리지 선수가 이제 스피드를 이용해서 이탈리아의 수비를 약간 무력화시킬 수도 있겠다는 약간의 희망을 보긴 했습니다. 이런 그 노련미는 또 후반 20분 경에도 스털링 선수가 또 좌측에서 낮게 깔아주는 크로스를 날려줬는데요. 웰백 선수였나? 스털링 선수였나? 웰백 선수였나? 스털링 선수가 이제 문전 쇄도를 하고 있는데, 그 뒤를 센터백 선수 양쪽이 이렇게 딱 막아서서 약간 어떻게 보면 차징 아니냐 이렇게라는 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좀 그냥 어깨 싸움으로 그냥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련미로 이제 또 하나의 그 위기를 모면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계속 잉글랜드가 이제 몰아붙이는 형국이었는데요. 20분이 지나고 나서 조금씩 이제 공격 전환이 조금 이제 이탈리아든지 좀 밀어붙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20분에 바로텔리, 좀 빗나가겠지만 발로텔리의 중거리 슛 자체가 이제 시도 자체가 이제 좀 그것에 이제 시발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조금 약간 치고받고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식의 이제 경기 흐름이 흘러갔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속도감도 있었고. 워낙 잉글랜드 자체가 이제 약간 카운터 어택 위주의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피드감도 있고, TV에서 봐도 이렇게 지루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긴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속 하다가 이제 그래도 계속 이제 조금 잉글랜드가 더 이제 계속 밀어붙이고, 웰백 선수가 페널티 라인에서 이제 조금 슬라이딩, 슈팅할 뻔 했는데 슬라이딩으로 막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네, 30분에 이제 조금씩 이제 이탈리아가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이제 데로시가 제가 봤던 이제 이탈리아 공격이 조금 활발해지기 시작한 시점을 약 한 30분경에 데로시가 로빙스루를 한번 넣어서 우측으로 뿌려주는 그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깎아서 오른쪽으로 툭 밀었는데 로빙스루 밀어서 오른쪽에서 세도한 선수에게 받아서 바로 패스를 했었으나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이제 약간 이제 잉글랜드 수비가 약간 한쪽으로 모이는 그런 경향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우측이 비어가지고 이제 비어있는 모습도 조금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제 봤듯이 후반 34분 우측 코너에서 칸드레바 선수가 베라티 선수에게 패스를 하고, 베라티 선수가 피를로 선수에게 패스를 하려고 했으나 공을 주는 과정에서 피를로 선수가 그 공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마르키시오 선수가 공을 봤는데 그냥 논스톱도 아니고 그냥 딱 세워놓고 한번 툭 밀고 진짜 연습하듯이 쭉 찼습니다. 아주 멋있는 골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피를로 선수의 그 흘려주는 센스,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그 피를로 선수가 그 얼굴 자체, 그 표현 자체도, 몸 자체도 굉장히 약간 만화같이 약간 흘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멋있게 봤고요. 그 뒤에 있는 스터리지 선수가 그것까지 속는 모습도 좀 안타깝게 보이긴 했습니다. 이 골 이후에 이제 완전한 형국이 변했습니다. 예, 전반 40, 이제 인저리 타임 1분에 피를로가 또 바로텔리에게 스루 패스를 넣습니다. 예, 이 장면도 굉장히 명장면인데요. 피를로 선수가 이제 바로텔리에게 페널티 에어라인 왼쪽에 서 있는 세도하고 있는 바로텔리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바로텔리가 그걸 받아서 조아트 선수가 그걸 막기 위해 슬라이딩을 하기 위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바로텔리 선수가 그것을 로빙 슛을 때렸습니다. 저는 진짜 그 골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디서 나타난지 자이에카 선수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헤딩으로 막더라고요. 정말 잘 차고 잘 막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7분에도 또 이제 1분 뒤에 전반 루즈타임 2분 때 또 마르키시오 선수가 이제 아까 슈팅했던 장소보다 살짝 뒤에서 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끝나겠지 싶었는데 그때 왼쪽 골대 주변에 서 있는 칸드레바 선수에게 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칸드레바 선수가 그 공을 받고 그 자리에서 웰백을 제꼈으나 이제 조하트 선수의 선방으로 이제 막히긴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었고요. 잘못했으면 조하트 선수의 선방이 없었다면 경기가 이제 후반에 너무 좀 지루하게 아니면 좀 싱겁게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전판에 말씀 하나 안 드린 게 있네요. 제가 너무 후반에 이제 이탈리아 중심으로 약간 미뤄진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장면 말씀 안 드렸는데요. 34분에 이제 마르키시오 선수가 골을 넣고요. 2분 뒤에 왼쪽에서 루니의 환상적인 크로스에 이은 스터리지의 그 슛을 바로 봐서 슈팅을 때려서 1대1로 무승부를 지었습니다. 저는 36분에 웨인 루니의 슈팅, 크로스와 스터리지의 슈팅이 굉장히 잉글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성을 잘 살린 슈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반이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흐름이 약간 끊겨서요. 그리고 이제 후반이 시작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잉글랜드의 또 공격이 시작됐는데요. 전반과 비슷한 형국으로 이제, 후반 48분 스터리지 선수의 중거리 슛이 있었는데, 시리구 선수가 또 선방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이제 잉글랜드가 밀어붙이면서 간간히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뒤에 좀 처지면서 이제 막아주고, 그대로 다시 후방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식의 경기가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는 경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후반 60분에 가장 좀 아쉬웠던 잉글랜드 장면으로 볼다면 이제 왼쪽 페널티 라인에서 이제 베이스 선수가 이제 루니 선수에게 페널티 라인 근처에 있는 왼쪽 페널티 라인 근처에 있는 루니 선수에게 공을 밀어줘요. 근데 루니 선수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그리고 메뉴 선수 앞쪽으로 3명의 이탈리아 선수가 있었는데 베이스가 그걸 한 번에 무너뜨리고 패스를 넣어줘요. 그리고 웨인 루니는 그걸 받고 한번 잡고 살짝 틀고 슈팅을 때렸으나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이로써 웨인 루니의 또 이번 월드컵 지금까지 또 무골의 그런 골을 또 못 넣고 그냥 끝나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반 80분 정도 계속 이제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잉글랜드가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후반 80분에 이제 베인스의 프리킥이 있었는데요. 프리킥을 아주 잘 찼는데 또 시리구 선수가 굉장히 잘 막는 아주 멋진 선방을 또 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후반 80분, 한 75분 경부터 이제 이탈리아 수비가 이제 선수들끼리도 좀 더 몸이 이제 열이 올라오고, 이제 경기도 이제 좀 많이 발에 맞추다 보니까 점점 견고해지는 것을 보여요. 또, 이에 반해 잉글랜드가 좀 초조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경기를 이제 아직 75분 경기면 아직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더 풀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중거리 슛에 조금 의존하는 경향을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진짜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경험이 부족해서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가 조금 월드컵에서 모르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탈리아 수비가 점점 견고해지면서 잉글랜드는 두들기나, 그렇게 위협적인 장면이 많이 나타나지도 않고 이러는 가운데 이제 후반 루즈 타임이 됐었습니다. 루즈 타임에 굉장히 이번 경기에서 골 장면 다음으로 가장 멋있는 장면이 한 골 나왔죠. 후반 3분 후반 루즈 3분에 피를로 선수가 다소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찼습니다. 전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근데 공이 회전이 안 걸리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공이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골대를 맞으면서 이제 튕겨 나가는데, 굉장히 멋있고 노장은 살아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가 잉글랜드를 2대1로 물리치고, D조 두 번째 경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에 이제 간단히 수치를 살펴보면요. 점유율 면에서는 이탈리아가 56%인 것에 반해, 잉글랜드가 44%. 패스 성공률은 비슷했습니다. 둘 다 90% 이상이었고요. 전체 슛을 보면요. 잉글랜드가 18개,
그 이탈리아가 13개였습니다. 그러나 뭐 유효 슈팅은 잉글랜드 5개, 이탈리아 4개로 잉글랜드가 다소 좀 슈팅에 이제 순도가 좀 그렇게 높진 않았다라고 평가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좀 독특한 점이 잉글랜드가 그렇게 공격을 좀 많이, 제가 봤을 때는 잉글랜드가 좀 더 공격을 또 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밀어붙인 거에 반해 잉글랜드가 옵사이드가 한 개도 없어요. 이에 반해 이탈리아는요, 그 옵사이드가 7개나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경기에 맨 오브 더 매치는 바로텔리, 결승골을 터뜨린 발로텔리의 골로 선정됐고요. 죄송합니다. 발로텔리가 골 넣는 장면을 제가 또 설명을 또 안 드렸네요.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아직 많이 처음이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반 50분에 우측에서 칸드레바 선수가 우측에서 크로스를 하고 그 반대편에서 세도하던 골대 근처에서 바로텔리가 헤딩으로 깔끔하게 골을 넣습니다. 저는 이 골이 바로텔리의 위치 선정과 골 정확도로 볼 수도 있지만 K 선수의 마크가 좀 미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약간 중요한 골 장면을 이렇게 자꾸 시간을 뒤집어서 이렇게 좀 흐름대로 말씀해 드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다음 준비 때는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승골을 터뜨린 발로텔리가 경기의 맨 오브 더 매치가 선정되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제 뭐 피를로와 제라드의 이런 대결에서는 피를로가 판정승을 거뒀다 이렇게 평을 많이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피를로가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패스의 그 성공률이 96%라는 것입니다. 플레이메이커로서 이보다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경기를 보다 보면 피를로 선수가 이제 나이도 있곤 하지만 많이 뛰진 않잖아요. 그렇게 막 많이 뛰는 선수 같진 않은데 그 중간중간 뿌려주는 거, 그리고 위치 선정에서의 그 테크닉, 그런 부분은 아직도 뭐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기 후 인터뷰를 보면요, 먼저 이제 승장인 프란델리 감독은 우리는 항상 위협적이었다. 이탈리아가 잉글랜드보다 나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승골을 넣은 바로텔리는 나는 이탈리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줬다 라고 흡족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자신 있는 멘트였고요. 그리고 오늘의 진정한, 저는 제가 평가하는 진정한 MVP라고도 또 하나의 MVP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데요. 피를로가 페이크 동작에 대해서 저는 이게 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부끄럽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팀이 이긴 것이다. 저는 피를로 선수가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좋고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해서 페이크 동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부끄럽다고 하니 좀 의아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해서 오늘 밤 이탈리아는 용기를 보여줬다. 오늘 우리가 해낸 첫 승은 일종의 회복이었다. 브라질의 더위는 끔찍했다. 하지만 다음 경기를 위해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중요한 승리였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잉글랜드 호지슨 감독은 우리는 후반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동점골을 뽑지 못했다. 반면 이탈리아는 한두 번의 찬스를 모두 골로 연결시켰다라고 하면서 이제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선수들의 그런 그 사기를 위해서 선수들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스털링의 움직임이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데니 웰백과 스티븐 제라드, 핸더슨도 기대대로 매우 잘해줬다. 약간 낙담하긴 했지만 여전히 16강 진출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감독이 이런 어린 선수들 그리고 뛴 선수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지지해주고 옹호해주는 것이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다음 경기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라드 선수 자체도 이제 이탈리아의 경기를 바탕으로 굉장히 좋아졌다. 패배에도 수학이 있었다. 우루과이의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우루과이전에 임할 것이다. 이번엔 깊이 있고 승리하면 된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약간은 이런 논외의 얘기지만 잉글랜드의 폴 스콜스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실망했던 부분이 루니의 경기력이 아니라 루니의 포지션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루니는 왼쪽 윙으로 뛰는 선수가 아니라 센터 포워드로 뛰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옹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멘트에
뭐 시어러 그 영국의 전설이죠. 뭐 시어러 선수 레전드인 시어러 선수도 옹호를 했다고 합니다. 민첩한 스털링이 이탈리아의 안드레아 피를로를 맡아주기 바랬기 때문에 루니의 위치를 옮겼다. 루니는 다양한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있으며 잘해줬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루니를 두둔했다고 합니다. 네. 예, 이렇게 D조의 빅매치 아니죠? 조별 예선의 가장 큰 빅매치 중에 하나인 경기인 잉글랜드 이탈리아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저 자체의 자평을 하자면 저는 사실 잉글랜드 약간은 남성적인 카운터 어택 스타일의 공격 축구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래도 잉글랜드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그렇게 지금까지 너무 재밌다, 이렇게 명경기다, 이런 경기가 그렇게 딱히 저는 손에 꼽을 만큼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를 보고 나서, 잉글랜드가 이렇게도 경기를 할 수 있구나. 굉장히 재밌다. 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이탈리아의 수비가 역시 왜 아주리 군단이고, 왜 수비의 빗장 수비인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세에서 약간 힘들긴 하지만 역시 그것은 노련미와 클래스로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뽑은 맨 오브 더 매치는 저는 골키퍼 시리나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시리구 선수죠. 시리구 선수. 죄송합니다. 시리구 선수죠. 그 이유는요. 사실 부폰이 다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부폰이 안 나오고 시리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경기 전체를 보면 경기 수비 조율도 괜찮았고, 그리고 선방 자체가 굉장히 선방은 좋더라고요. 저는 다음 경기도 만약에 부폰이 조금 더 회복이 덜 됐다면 시리구 선수한테 한 경기, 두 경기 정도 더 맡겨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한 장면이라고 한다면요, 저는 첫 번째 골인 피를로와 그 마르키쇼의 이렇게 약간 피를로에 흘려주고 마르키쇼의 중거리 슛, 그것을 뽑고 싶습니다. 그 뽑은 이유는 사실 피를로 선수가 약간 뛰진 않지만, 그리고 노장이라서 이렇게 약간은 아무리 플레이메이커긴 하지만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이제 피를로 선수가 아직 살아있다를 보여줬고, 그리고 마르키쇼 선수조차도 이제 중거리 슛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저는 뽑고, 이 첫 골 자체가 이제 수비들이 그 이후에 약간 피를로를 좀 더 의식하는 경향이 좀 있긴 했어요. 그리고 또 중거리 슛을 때리면 수비 자체가 이제 수비수들이 이제 인필드 안에 있는 것보다 약간 좀 나와서 수비하는 경향도 좀 보이잖아요. 그 중거리 슛을 먹고 나면. 그래서 좀 더 그 잉글랜드 수비에 조금 이렇게 타격을 주지 않았나, 체력적인 타격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첫 번째 골인 첫 번째 이탈리아 골 장면을 뽑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그 경기 프리뷰부터 리뷰를 마쳤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오늘 처음 혼자 하는 녹음이라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많이 이게 녹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제부터 해서, 이제 기사들이 약 한 100개에서 150개, 200개 정도 기사들을 다 뽑아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서 어떤 걸 좀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다.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나와 좀 동의할 만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늘의 방송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조금 부족했네요, 사실. 중간에 경기 분석부부터 해서 이제 경기 흐름을 조금 못 잡아준 거는, 예,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 시간이, 아침 6시 45분입니다. 예, 제가 지금 요즘 좀 하는 일이 있어서 일을 좀 해서 오늘 밤을 꼬박 샜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원칙이 이제 경기한 다음날까지 꼭 업로드를 하자. 경기한 다음날까지 꼭 녹음을 해서 이제 편집을 들어가자.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편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6시고 이제 곧 사실 15분 뒤면 이제 아르헨티나와 보스니아의 경기가 또 있기도 한데, 예.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에 해서 목소리를 좀 가라앉고 약간 정신도 오락가락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즐겁게 들어줘서 감사하고, 예, 저희 긴 여정이지만 파이팅 해서 축구 팬으로서 월드컵을 즐기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홍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코트디부아르 대 일본.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먼저
좀 사죄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의 불찰로 인해서 원래 녹음했던 본 파일이 사라져서 제가 업무 시간 중간중간에 어설프게나마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좀 부족한 방송이 될 텐데 분명히 좀 양해의 말씀 전하고요. 양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DPS는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꿈꿉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오늘 박기사가 준비한 경기는 코트디부아르와 일본과의 경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기가 아니고서, 그리고 또 개막전 빼고 조별 예선에서는 저희 방송 3사, 지상파 방송 3사가 전부 다 중계한 그런 유일한 경기가 일본과의 경기입니다. 일본의 경기는 예선 3번 전부 다 지상파 3사가 중계를 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1순위 해설위원과 캐스터죠. 그분들이 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본의 경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관심 깊은 경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을 응원하는 건지 일본의 몰락을 보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저는 이 경기를 선택을 하고 방송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로운 종교로 갈아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드록바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튼 정말 슈퍼스타의 위력이 어떤 건지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먼저 두 나라의 감독들 경기 전 인터뷰부터 우선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코트디부아르의 라무시 감독입니다. 콜롬비아가 다소 우세하고 일본과 코트디부아르가 경합하는 모양새다. 일본과의 경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들을 괴롭히고 싶다라는 각오로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솔직히 경기 전에 드록바와 야야뚜레의 출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어요. 뭐 컨디션이 100은 아니고 뭐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아꼈었는데 결국은 야야뚜레는 주전으로 나왔지만 드록바 선수는 후반에 교체 멤버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사실 교체로 들어온 게 더 좋았던 선택이었는지 처음부터 들어왔던 게 더 좋았던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결과론적으로는 라무시 감독의 전술이 뭐 성공했다고 봐야죠. 용병술이죠. 오늘 또 자케로니 감독입니다. 자케로니 감독은 일본은 16강에 올랐던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보다 발전을 했다. 이번 대회에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 라는 자신감을 드러냈고요. 팀 전체적으로 아주 좋다. 첫 경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일본이 월드컵 들어가기 전에 친선 경기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던 게 우선 그 자케로니라는 명장을 데리고 4년 동안 있었잖아요. 4년 동안 있으면서 2011년 아시안컵이죠. 그때도 우승을 했었고 그 다음에 컨페데레이션스컵에서도 굉장한 팀플레이를 보여줬듯이 이번 대회에서 정말 큰 기대를 하고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아시아의 거의 탑이잖아요.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케로니 감독도 이런 자신감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 최고의 멤버라고 역대 최강 멤버라고까지도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가질 수 있었다고 보고요. 우선 그렇게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경기가 시작됐는데 우선 일본 선수들은 좀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스타팅 라인업부터 살펴보면은 우선 일본부터 살펴볼게요. 골키퍼에는 가와시와 에이지, 그 다음에 포백이었죠. 모리시게 마사토 선수랑 나가토모, 그 다음 우치다, 그 다음 요시다 선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미드필더에는 야마구치, 그 다음에 하세베, 가가와 신지가 약간 위로 어떻게 보면은 스위칭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가가와와 오사코 선수가. 그 다음에 혼다
혼다 선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카자키 선수도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베스트 11이 모두 출전했다고 볼 수 있죠. 예, 빅클럽들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나가토모 선수, 또 우치다 선수, AC 밀란의 넘버 10이죠. 예, 혼다 선수 비롯해서 전부 다 이제 최고의 본인들 커리어의 지금 최고의 절정의 기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베스트 11이 다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베스트 11을 보면은 골키퍼에 부바카르 베리, 예, 그 다음에 술레이만 밤바, 아르투르 보카, 서지 오리에, 그 다음에 디디에 조코라, 야야뚜레, 셰이크 티오테, 셰레이디에, 그 다음에 살로몬 칼루, 제르빙유, 그 다음에 드록바 대신에 윌프레드 보니 선수가 나왔습니다. 윌프레드 보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에서 뛰고 있고요. 피지컬이 좋죠. 피지컬이 좋아. 어떻게 보면은 좀 리틀 드록바? 예, 그런 냄새도 살짝 나는데, 드록바가 나오기 전에는 정말 그냥 리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경기 초반 한번 살펴보면은, 경기 초반에는 일본 선수들이 긴장을 엄청 했던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평가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플레이가 전혀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가 한 방을 터뜨렸죠. 전반 16분에 그 혼다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멋있는 슛이었거든요. 예. 한 박자 빠른 슈팅이었는데 속도도 강했고요. 좀 약간 클래스를 좀 보여주는 그런 골로 일본이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부터는 계속 갇혀서 쳐맞는 골이 됐죠. 예. 사실 갇혀서 쳐맞긴 했다고는 하지만 잘 막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효과적으로 공격을 못한 코트디부아르도 있겠지만, 우선 일본 선수들이 잘 막았던 것 같아요. 전반전은 1대0으로 이렇게 끝났는데, 수비 쪽으로도 정말 크게 실수를 했던 것도 없었고요. 정말 크게 골을 먹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코트디부아르는 보니 선수가 부진을 했죠. 전반에 정말. 예, 보니 선수가 계속 부진을 했고, 살로몬 칼루 선수도 지금 프랑스 리그에서 잘 나가지만, 예, 이번 첫 경기에서는 전반전만 봐도, 예, 큰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두 선수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 해줬다는 게, 드록바를 빨리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후반 16분에 드디어, 예, 드록신이 등장을 합니다. 수염을 잔뜩 기르고요. 많은 관중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클래스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진짜 클래스요. 드록바 선수가 나오니까 일본 선수들이 좀 쫄았던 것 같아요. 예. 말 그대로 좀 쫄아가지고 경기를 제대로 못 풀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었거든요. 제가 경기를 보면서도 차범근 해설위원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이 굉장히 다운돼 있는 것 같다, 경기력이. 평가전이랑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가 봐도 엄청 무거운 몸놀림을 계속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드록바 선수가 공을 잡으면, 예, 옆에서 그냥 튕겨나가던가 전혀 손발을 못 대는, 예, 그런 상황을 많이 보여줬죠. 그런 모습들요. 드록바가 나오니까 또 다른 코트디부아르 선수들도 더 파이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예, 보니 선수도 살아났었고요. 그때부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후반 16분에 드록바 선수가 나오면서 이 경기는 완전 뒤집혀집니다. 드록바 선수의 등장 이후에 거의 한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예, 윌프레드 보니 선수가 멋진 헤딩골을 뽑아내죠. 거기에는 서지 오리에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리에 선수가 지금 몸값이 굉장히 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윙백으로서 진짜 멋진 크로스를 2개를 날려주면서 정말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헤딩하는 사람만 바뀌었죠. 예. 헤딩하는 사람만 바뀌었기 때문에 2분 뒤에 바로 제르비뉴 선수가 똑같은 코스에서 똑같은 헤딩으로, 예, 골을 넣습니다. 똑같이 어시스트는 서지 오리에 선수였고요. 예. 경기가 2대1로 흘러가면서 거기서부터도 일본은 제대로 경기를 풀어가지 못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본의 혼다 선수만 거의 고공부터를 했었다고 보고요. 가가와 신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뛰는 양은, 예, 많더라고요. 뛴 키로수 보니까. 하지만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예, 그런 경기를 보여줬죠. 두 번째 혹시 세레머니 할 때, 제르빙유 선수 세레머니 할 때, 드록바가 이쪽으로 다이빙을 하라, 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세레모니도 이렇게 친히 알려주시는, 예, 드록신의 등장 정말 대단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도
드록신에 대한 찬양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예. SBS 방송을 제가 봤었는데 경기 끝나고 BGM으로 G.O.D의 촛불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 밑에 자막으로 저희들은 한 분만 바라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예, 재밌는 BGM을 나왔는데 요즘에 SBS BGM이 거의 약 빨고 만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정말 재밌는 BGM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드록바의 존재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이 경기는 그냥 드록바 딱 한 줄 평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전체적인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코트디부아르가 58대 42로 앞섰습니다. 사실 42도 일본으로서는 많은 거네요. 예. 전혀 효율적이지 못했고요. 전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패스 성공률만 보셔도 코트디부아르는 89%의 성공률을 지녔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79%의 성공률을 지녔습니다. 예, 슈팅 정확도는 일본이 살짝 앞섰는데 일본이 29%였고 그 다음에 코트디부아르가 24%의 슈팅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슛만 봐도 코트디부아르는 21개를 쐈어요. 예.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유효 슈팅이 한 5개 정도였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은 2개였고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일본이 갇혀서 쳐맞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일본으로서는 그 어떤 때보다도 자신감이 가득 찼던 그런 경기였고요. 이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0시였나? 아무튼 그 시간이 브라질에서는 밤 10시였다고 해요. 거의 밤 10시 경기를 뛴 거죠. 밤 10시 경기를 뛴 건데 뭐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차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거운 모습을 보여준 일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의 최강국이었고요. 경기만 봐도요. 일본은 아시아의 최강국이었지만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아시아의 위상을 좀 떨어뜨려줬던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아시아의 위상을 살릴진 모르겠지만요. 뭐 코트디부아르 몇몇만 살펴봐도 뭐 최강이니까요. 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우선 인터뷰 한번 보실게요. 자케로니 감독님께서는 인터뷰가 많이 늦게 올라왔더라고요. 충격을 좀 받으셨나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플레이해온 내용이 없었다. 적극적으로 프레스를 걸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코트디부아르는 스피드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를 했다. 다음 경기에서는 꼭 승리하고 싶다라고 페인을 분석하면서 역전패에 대한 자책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뭐 일본 언론들은 그 경기장에서 비가 많이 내렸어요. 요번 경기, 요번 대회에서 전체적으로 비가 내리는 경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번 경기에서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 그 빗물을 스품으로 비유하면서 기사를 쓰는 일본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코트디부아르의 감독님께서는 별 말씀 안 하셨습니다. 드록바의 출전 모두를 바꿨다. 이 말씀 딱 남기고 가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입니다. 정말 드록바가 들어와서부터 시작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전체적인 경기는 거의 뒤에 30분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뒤에 30분이면 이제 드록바가 등장해서 경기가 끝나는 시간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C조의 1위는 콜롬비아가 그리스를 3대 0으로 거의 발랐죠. 발랐기 때문에 1위는 지금 콜롬비아고요. 2위가 코트디부아르가 됐고요. 3위가 일본, 4위가 그리스. 이런 순으로 C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아시아에서 16강 진출팀이 나올지 사실 좀 그래도 위상이 있으니까 나왔으면 하는데 그게 또 일본은 아니었으면 하는 게 우리의 심정이죠. KBS 방송이 굉장히 화제였다고 해요. 중계방송하면서 이영표 해설위원이죠. 이영표 해설위원이 친코트디부아르인으로서 많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해설이 끝나고 나서 그 김남일 선수가 이영표 해설위원한테 코트디부아르로 임대 갔다 왔냐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로 인해서 KBS를 보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영표 해설위원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정말 말도 잘하고 뭐 조목조목 말도 잘하고 캐스터가 아무리 부족하지만 이영표 해설위원을 보기 위해서 KBS를 튼다라는 분들이 많이 생길 정도로 KBS에 정말 이영표
해설위원 영입은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번 경기의 한 장면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번 경기의 한 장면은 말 그대로 후반 16분 드록바의 등장입니다. 드록바의 등장을 이 경기의 한 장면으로 뽑고 싶고요. 그 장면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가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 장면을 뽑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피파 MOM이 이 경기에서 야야뚜레 선수로 됐더라고요. 예, 야야뚜레 선수가 됐는데 사실 뭐 좋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제 컨디션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야야뚜레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서지 오리에 선수를 이번 경기에 MOM으로 뽑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우선 2어시스트를 했고요. 모든 골에 다 참여했고요. 뭐 아무리 드록바 선수가 나와서 뭐 흐름을 바꿨다지만 서지 오리에 선수의 그 크로스 두 방이 아니었다면 일본을 상대로 정말 힘든 경기를 계속해서 펼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리에 선수를 뽑고요. 뭐 많은 분들이 어떤 선수를 뽑을지 모르겠어요. 뭐 드록바 선수 뽑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저 역시도 그 생각을 했었지만 그래도 정말 골에 정말 많은 기여를 했던 서지 오리에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첫 번째 경기가 사실 일본 쪽으로 많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왜냐면 일본의 흐름이 너무 좋았고요. 월드컵 하기 전까지요. 그 다음에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상 선수들도 좀 있었고 조직력적으로 조금 모자라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경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씹어 삼켰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제 남은 두 경기를 승리를 해야 16강에 거의 자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경기를 봤었는데 콜롬비아가 생각보다 센 것 같습니다. 사실 팔카오 선수가 없어갖고 많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경기를 보면서 유니폼 색깔도 그렇고 관중들도 남미니까 엄청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그냥 브라질 같더라고요.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브라질 같더라고요. 그 경기를 보면서 정말 콜롬비아가 팔카오 없이도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콜롬비아를 일본이 거의 원정 가듯이 한 그 분위기에서 콜롬비아를 꺾을 수 있을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피지컬이 좋으니까요. 뭐 그리스를 상대해도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콜롬비아와의 대결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분위기를 한번 타고 뭐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엔 코트디부아르의 상대로서 콜롬비아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분위기 탄 아프리카인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거의 3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었는데 조별 예선 통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번 대회, 저저번 대회에서도 다 죽음의 조에 꽂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별 예선은 통과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는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정말 통과하면은 코트디부아르라는 팀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정말 설레기도 합니다. 제가 약간 이렇게 쫄깃쫄깃한 팀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정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즐거워하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정말 흥행적으로도 정말 대박인 것 같죠. 제가 나중에 지금 댓글이 좀 늦게 와서 누가 올려주셨는데 그건 뭐 다음 시간에 읽어드릴 텐데 흥행적으로 굉장한 게 지금 무승부가 한 경기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무승부가 한 경기도 없었고요. 물론 다음 경기들 뭐 제가 보기엔 스위스 경기도 약간 무승부 삘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무승부가 한 경기도 없었고요. 득점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심 때문에 좀 잃어버린 득점들이 몇 개 있긴 했는데 그래도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각 팀들이 다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게 날씨 탓도 있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밤잠을 설치시면서 브라질 월드컵을 함께 즐기고 계시는데 저도 요즘에 엄청 피곤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안방에서 자고요. 저는 항상 거실 소파에 이불을 한 개 갖다 놓고 거기서 뜬 눈으로 잠도 자고요.
TV를 틀어놓고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는 우선 집에 있는 분한테 양해를 구했으니까 많은 분들도 양해를 구하시고 축구의 축제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자주 해드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도와주시는 많은 MC들이, 저 빼고 두 분의 MC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들어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방송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많이 들어주시는데,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방송이지만, 그리고 지금 3회 방송했고요.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한 지 채 2주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큰 관심과, 청취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갖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